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우리 2026년도 계리직 시험 보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채점도 마치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뭐 물론 생각보다 잘 나와서 기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다수의 분들은 공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좀 속상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또 많은 것들 또 참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우리 뭐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냉정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또 확신이 들고 판단이 든다면 좀 쉬었다가 이제 누구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또 판단 역시 여러분들 또 가는 길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한번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3월 28일 토요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 이제 우편 예금 보험을 말씀드리면 뭐 대다수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자, 시험장에서 들어왔을 때 체감 난이도는 꽤 높았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높았는데 다만 모든 선지를 아는 것은 힘들었지만 답을 맞추는 것은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고요. 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상대적으로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특히 그 부분은 아예 보더라도 답을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 말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계리직 우편 예금 보험 문제 같은 경우 출제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문제를 열심히 만들고 또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걸 이렇게까지 이제 좀 통합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응용 문제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좀 감탄한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니까 아, 뭐 이걸 이렇게 냈어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문제 몇 개 빼고 몇 개를 빼고는 상당히 좀 퀄리티 있는 그런 좋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도 있지만 이걸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특히 우리 수험생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신 수험생분한테 좀 물론 적중도 많이 됐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래서 더 저도 이제 정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오늘 제가 지금 막 수업 끝나고 지금 바로 이제 달려와서 촬영을 하는데 그 오전에 좀 다른 쪽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런 안내 책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니만 해도 보험이었잖아요. 특히 보험 상품 쪽에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런 보험 상품이라는 과목을 이제 보험 속의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이걸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는 교재가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서 그걸 이제 보니까 아주 책자가 아주 이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제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를 거울 삼아서 제가 좀 더 문제 부분에서 진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자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 우리 또 강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노력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께 연습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그런 응용 문제를 연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풀이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그 개념만 알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다만 이제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이제 충분히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수가 좀 낯설어서 자 이걸 좀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온전히 저희 강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험을 보면서도 그리고 나와서 또 가다반을 올리면서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생각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도 또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를 거울로 삼아서 다음번엔 더 좋은 문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역시 늘 뭐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단 한 번 접수를 못해서 가보지 못한 2023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번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장에서 뭐 좀 몇 분들이 인사를 하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늦게 가고 가장 늦게 나오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커스 측에서 우리 시험지를 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겠냐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시험 끝나고, 그래서 저도 시험 풀 때 시험지에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답을 저기 제일 앞장, 그 다음 장에 보면 여백 있잖아요. 거기다 답을 좀 체크하고, 특히 그 주식 평균값 그 계산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고 이제 사진 촬영을 이제 쭉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감독관분 한 분이 퇴근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저를 이제 그 촬영을 하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는 걸 보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좀 보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또 어떤 분이 또 아는 척을 하면서 반갑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특히 실경생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일같이 우리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서 같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만큼 좀 특히 좀 눈에 밟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물론 인강생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뭐 제 책으로 공부했던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다들 좀 결과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제 합격생이 있으면 불합격생도 있고 그런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제발 기운 내시고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미래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우편은 좀 체감 난이도는 좀 있는데 정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저기 시험 마킹을 하고 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검토를 함에 있어서 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뭐야? 이게 왜 보상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정답을 좀 한번 가다반에는 좀 잘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액평가와 관련해서도 좀 이따가 해설을 제가 하겠지만은 그 왜 제가 그걸 3번으로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예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좀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시각을 돌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오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역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제가 오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시험 보는 날 그 새벽까지 그 수업 그 자료 작업을 좀 하느라 한 2시간 정도 자고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가면 뭘 하겠습니까? 다른 분들 공부하는데 엎드려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제 얼굴 크게 그려져 있는 그 상품 정리집, 거기서 이제 보험 상품, 뭐 다른 것들은 다 뭐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보험 기간이라든지 계약의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좀 봤었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수월하게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금도 마찬가지, 그 이율보다는 우대 사유 그걸 우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뭐 10년 동안 강의를 계속하고 문제도 많이 내고 했다 하더라도 휘발성이 워낙 강한 과목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이렇게 쭉 봤더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휘발성 강한 파트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좀 디테일하고 너무 좀 그, 좀 휘발성이 강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든 분들도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편은 어쨌든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그 문제 같고요. 예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상속의 계산이 아니라, 요즘 그 수능 트렌드가 상속의 계산보다도 누가 상속인이냐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그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순암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예금은 앞부분 A형 기준, A체크형 기준으로는 앞부분 한 10 몇 번까지는 그렇게 뭐 난해하진 않은데, 역시 상품에서 또 여러분들 뭐 우대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물론 상품은 상당히 어려웠는데 보험 이론 관련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피담보 그 한도액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그냥 이거는 못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끝나고 보험 파트에서는 한 3문제 정도를 저는 이제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최대한 그 주어진 시간에 좀 빨리 풀자라는 생각으로 보통은 저기
옆에 이제 수험생들도 빠르게 풀죠. 빠르게 이제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것만 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가다발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보험 파트에서 좀 그렇고 예금 파트에서 하나, 보험 파트에서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쭉 마킹을 해놓고 보다가 우편 1번이 이제 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다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국어가 워낙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올렸는데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더라고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보험 파트가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체감 난이도 좀 많이 높았을 것 같고요. 다만 보험은 어쨌든 작년부터 좀 어렵게 이제 출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상품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뭐 간편 가입 같은 경우는 저희는 30세냐 35세냐 이걸 주로 봤는데 이제 오히려 73세 할아버지가 가입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물어보고 하다 보니 이제는 좀 더 도끼를 품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시험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우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우리 마무리 특강 때 전체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그때 봤던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도 한 5일 전이었나요? 5일 전에 이제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때 이제 봤던 걸 때문에 우편 같은 경우 바로바로 답을 좀 쉽게 할 수 있었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든 뭐든 여러분들 전체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이거 나오고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서 매번 느낀 거지만 이번에 법령 나왔다가 이번에 법령 안 나오고 이번에 개수형 나왔다가 이번에 개수형 안 나오고 자 그게 여러분들 공식적인 그런 시험 출제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일찍 전체적으로 폭넓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이번에 작년에 이제 면접 탈락하신 분이 시험 전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온라인 보험도 봐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제 수업을 듣는 분은 아닌데 당연히 봐야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지 말라는데요라고 이렇게 그래도 보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공부량이 이제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외했는데 이번에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과거에 이쪽 파트가 나왔다고 이번에는 이쪽 파트 다른 파트는 배제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자 예상했던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10년 막 밀고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금 파트 그 설립 목적이라든지 업종고 관련해서 10년 동안 수업할 때마다 밀고 있는 건데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정답으로 그렇게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은 근데 그게 제가 뭐 예측이 가능해서 했겠습니까?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좀 전체적으로 하시고 다만 이제부터 상품은 그냥 그 과목 속의 하나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공부를 시작했다 싶으면 어차피 나중에 공고 나서 바뀌더라도 바뀐 부분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2026년도 자 우리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리뉴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더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거나 삭제되는 건 있어도 내용이 크게 바뀌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아예 그냥 보험 상품, 예금 상품 그래서 시험 출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상품이 너무 디테일한 거 우리가 뭐 외울 수 없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제가 못 외우는 건 여러분한테 외우란 말씀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대신 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처음부터 준비한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이번에 9문제인가 그렇게 출제가 됐던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에다가 다른 상품까지 합쳐보면 이게 컴퓨터 일반보다 오히려 더 비중이 더 높은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매일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우리가 영어나 컴퓨터 뭐 다른 과목을 매일 공부한다면 상품 파트도 이제는 하나의 그런 과목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상품을 좀 더 깔끔하게 더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그래 이렇게까지 나와도 내가 맞출 수 있게끔 그렇다고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 갈 거는 준비한 다음에 그걸 계속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해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문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정리 자료나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공고가 나와서 부랴부랴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자 작년에도 제가 미리 좀 통합 문제를 좀 만드는데 이번에 제대로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연관되게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우리 기출 나왔던 문제처럼 아주 다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들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시험 보느라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좀 많은 분들 모두 다 뭐 합격에 그런 기쁨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결과는 좀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면접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면접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아무리 뭐 연습장에다가 100번 줬고 20번 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시험장 그 짧은 시간에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현출이라도 답안에 현출해야지만 2차 답안에서 2차 서술형 답안에서 내가 아무리 말고 안 써도 답안에서 현출되지 않은 그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면접관을 설득시키고 면접관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성적이 좋은 분들은 어쨌든 좀 실전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너무나 일상적인 그런 뭐 평이한 질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압박 질문이라든지 좀 예상 외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좀 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어쨌든 필기를 잘 보신 분들은 필기 시험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까지 또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저 연수원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서설이 제가 뭐 세 과목을 하다 보니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학원 측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좀 강사님들 좀 다른 과목 강사님들 좀 충원 좀 해줘라. 저도 너무 이번에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수업 마치고 바로 이제 달려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저 수업 원래는 어제 저녁에 촬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좀 급하게 나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뭐 몸이 아픈 거는 별로는 하라고 옷을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옷을 버려가지고 그래서 옷이 막 그 지저분한 상태에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제 수업을 좀 이렇게 딜레이해서 지금 이제 수업 마치고 바로 달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능력의 한계도 좀 느끼고 그러다 보니 좀 다른 과목들이나 이렇게 좀 분배를 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업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수업이 11시간씩 계속 되다 보니 주말 뭐 평일을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시험장 가는 날 다행히 좀 오전에 좀 시간이 비어서 시험을 보기는 했는데 아무튼 좀 더 빠르게 제가 좀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늦게 올린 점 좀 이런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처럼 바로 그냥 시험 끝나고 라이브로 올리기 참 좋았을 건데 일정이 있다 보니 그 수업을 하느라 좀 늦었는데 대신 자 여기 우편 1반부터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어쨌든 결과를 알고 정답을 안 상태에서 끼워 맞추기식 그런 것보다는 자 일단 시험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그걸 갖다가 바탕으로 한번 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걸 소구하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늘 매년 이런 시험 문제 끝나면 해설 풀이를 갖다가 제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해설을 좀 참조해가지고 그 기출 문제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진짜 제 문제보다도 훨씬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좀 배우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심 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들 취급 한도액 이것 자체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보험, 국내 우편에서의 보험 취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통화 등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다. 그리고 물품 등기나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다만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최저 금액이 10만 원 이상. 요 10만 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외화 등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답을 2번을 했어요. 하고 마킹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 얼핏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질적으로 가답안에는 이걸 3번으로 했는데 저는 제 답안지에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우편은 이게 다 맞았습니다. 100점 맞기는 했는데 자, 이게 보면
취급 담당자는 발송인이 신고한 물품 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심소포든 물품 등기든 자 우리 발송인이 자기가 쓰는 취급 가액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도액이라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취급 한도액. 그래서 이 취급 한도액이 벗어나는 건지 아닌지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킹 다 하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신고한 물품 가액이 정당한지 이 정당한 것이라는 것은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그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 혼자 막 생각을 하고 게다가 예를 보니까 자 전자제품을 안심소포로 발송하면 분실시 자 분실이라는 것은요 우편 관소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송인의 또는 수취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 뭐 한도에서 보험가액 한도 이게 이제 3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래서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했길래 야 이거 게리직은 이런 것도 바꾼다 저 혼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상이 아니라 야 이거 배상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정당한지 확인한다라는 것은 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0만 원 그 한도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그럼 300만 원 초과하면 그럼 300만 원 이거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럼 300만 원으로 취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을 갖다가 3번으로 그냥 이제 가타반을 그렇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올린 답은 보니까 그쵸 2번. 근데 보니까 신고한 물품 가액이 정당한지 자 이 부분은 보세요. 지금 제가 국어를 못하긴 못하나 봅니다. 신고한 물품 가액이 정당한지라는 말은 요 가치 그러니까 기재한 것이 옳은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우편 간사 입장, 취급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그런 걸 갖다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쓰든 아니면 50만 원 쓰든 10만 원 쓰든 가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 취급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게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신고한 물품 가액이 정당한지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 가치에 부합한지 그렇게 해석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출제자가 좀 정확하게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우편의 손해배상 파트에 보면 등기 취급한 통상 소포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소포 우편물은 5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 그리고 안심 소포라고 해서 우리 30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이라고 해서 자 보상. 근데 아유 보상 받을 수 있다, 뭐 배상 받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이번에 구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끝나고 교환을 찾아봤습니다. 교환해 보니까도 실제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길래 내가 맞구나 해서 가다반을 올렸는데 요걸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요건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요게 가장 더 틀린 거는 어쨌든 2번이니까 요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안심소포 파트. 자, 안심소포 파트가 보험 취급 파트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파트에 나오고 그리고 배달 파트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달 파트 보장 상태, 파손 여부, 무게 등을 고객에게 확인하게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배달 완료 처리한다. 그래서 안심소포 같은 경우는 물품 등기와 마찬가지로 안에 내용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뭐 파손 상태나 아니면 포장 상태, 무게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으로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거는 제 문제집에 나오는 거랑 이게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이게 50, 15, 50, 50, 50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소포표물의 접수가 가능한 것은 단 계약 소포표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 중에 소형 포장물하고 소포는 뭐에 따라 구별하는 거다? 가로, 세로, 높이 35cm를 기준으로 35cm 미만이면 소형 포장 우편물, 소포표물은 자, 35cm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얘네들 3개 합친 게 35cm는 초과돼야 된다.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 2016년도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리고 뭐 계속 여러분 공부하셨을 겁니다. 소포표물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60cm. 자, 160cm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가장 긴 변의 길이는 1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제 문제집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17cm, 12cm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은 최소 길이가 14cm, 9cm였다면 소포표물은 17cm, 12cm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 17cm, 12cm가 돼야 된다. 요거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다 보니 50cm, 50cm, 50cm는 소포 우편물로 접수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여기는 10, 15, 5cm니까 3변의 길이를 합해도 35cm가 안 되니까 1번은 어쨌든 소포 우편물로는 접수할 수가 없더라. 그 다음 두 번째 50, 50, 50. 자 가로 세로 어쨌든 가장 그 길이가 17cm, 12cm 넘어가고요. 세 변의 길이는 150cm니까 160cm 이하가 되고 또 35cm 이상이 되고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m보다 짧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60, 80, 140에 40이면 이미 뭡니까? 180cm가 되는 순간 160cm를 초과했다. 그 다음 4번 여기는 140, 140에다가 155cm네요. 야, 잘 만들었죠, 문제. 근데 이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20cm니까 1m를 초과했다. 얘 때문에 안 되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3번 볼까요? 자, 3번. 야, 이 문제 여러분들 저는 이거 솔직히 지금 이번에 2026년도에 나오기 전부터 매번 법령 파트에서 저는 서신송달합을 계속 좀 밀었었거든요. 서신송달합이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 이게 서신송달합 같은 경우는 과기부 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닌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하는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 서신송달합 규정과 관련해서는 자 이거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 좀 그전부터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보면 우편 사업 보호 규정 자 위반했을 때 영업 정지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쇄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자 폐쇄 아예 처음부터 1차 위반에 폐쇄가 되는 거는 사업 계획서 거짓으로 사업 계획서 거짓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중지 명령 야 이거 정지 명령 사업 정지 명령에다가 위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1차 위반에서 바로 뭐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폐쇄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떠서 근데 이 문제 상당히 정말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136 이렇게 되거든요. 다만 1차, 2차 그러니까 이게 1차, 2차, 3차 위반과 관련해서 136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만 하나만큼은요. 우리 개선 명령을 갖다가 여러분들 내리는 거지 어떤 과태료 부과 처분을 치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개선 명령 그죠?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 요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1차에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경고 정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자 이게 경고 한 다음에 1차, 3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서신 송달합 대여금지 위반 중령 요금 기준 위반한 요거는 뭐였습니까? 136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136 여기도 136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영업 폐쇄 자체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신 송달합 대여금지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2차니까 요거는 3이 되겠고요. 3. 그 다음 사업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차 그래서 경고 다음에 여기는 3차니까 여기 3 되겠네요. 3 되겠고 중량 및 요금 기준을 위반한 서신을 취급하여 자 1차 적발된 경우였으니까 여기는 136에서 1 그래서 331에서 정답은 2번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진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정말 뭐 시험을 떠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냥 막 단순히 표 놓고 되게 심플하게 낼 건데 여기는 진짜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반드시 이길특급으로 처리해야 되는 우편물만을 자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 이길특급 배달 불가능 지역은 제외한다. 자 여러분들 외화등기 저는 이번에 외화등기를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군부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 하면 본보기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죠. 본보익 그래서 이거는 본인 지정 보험 취급 이길특급 그래서 이게 자체에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길특급 전제로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통화등기에서는 이길특급이란 말 있었나요? 모르죠. 그렇지만 민원우편 시험에도 나왔지만 민원우편이라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서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한 그 해송용 발송용 봉투를 사용해서 우리 민원 그 취급 서류를 갖다가 보내는 것 요거는 이길특급 그리고 특히 민원우편의 요금 체계가 여러분들 시험에 3번이나 출제, 3번 출제, 3번. 거기 이제 1특급 수수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민원우편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온라인 한까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 배달파 때 보면 1특급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한, 민원우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추가카드.
근데 축가 카드는 솔직히 이제 예전에 있던 내용인데 제외돼 가지고, 그리고 축가 카드는 솔직히 이길 특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축가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있던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이길 특급을 해도 되고, 그냥 등기 취급해도 되고, 아니 일반으로 보내도 되고, 그 다음에 예약으로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논란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삭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 디귿, 리을. 근데 통화 등기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통상 등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통화 등기는 통상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 취급하는 거지 반드시 이길 특급으로 보낼 이유는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생활정보 홍보 우편 서비스. 자, 제가 마무리 특강 할 때도 그 수업을 진행을 안 하고 막 저희끼리 막 떠들었던 그때 수업 끝나고 했을까요? 수업 끝나고 자, 이거 생활 홍보 우편 서비스 관련해서 수수료 선생님 이거 풀이하는 거 그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접착형 봉입형, 봉투형, 봉입형. 그래서 봉입형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접착형.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거 디테일한 거 나와도 저는 솔직히 어렵다. 그냥 접착형이나 아니면 봉입형 같은 걸 간단한 것만 외우고 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하신지 그 계산 방법 서로 막 칠판에다 쓰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접착형 나왔죠. 접착형. 접착형 할 때 자, 우리 홍보물 인쇄비. 그래서 디자인 제작비가 아니라 홍보물 인쇄비. 얘는 뭡니까? 무조건 한 장에 80원 이렇게 딱 고정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 장에 80원 이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 봉투형 같은 경우는 뭐 A4냐 뭐 A3냐 A2냐 뭐 B5냐 뭐 이렇게 따라서 뭐 90원 뭐 140, 24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옳지 않은 건데 난이도 자체는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브로마이드형, 자, 얘들은 크잖아요. 그래서 중량 한도가 50g이 아니라 1200g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할인율 관련해서 자, 일단 최소 여기 있던 애들은 최소 500통 다 이상이 돼야 되는데 할인율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다 30%지만 우리 책자형인 카탈로그형 얘만 뭐다? 27%라 그랬죠. 27%. 그래서 요거는 규격 외 요금을 적용하는 것. 요거는 브로마이드랑 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규격 요금에 규격 외 요금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0g 이렇게 되겠네요. 가맹률은 27%. 요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봉입이라는 건 뭐다? 그냥 내용물 갖다 누가 제작하고 고객이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홍보물을 제공하고 봉투만 우체국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서비스 요 개념.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내용 들었을 때 이런 봉입형하고 봉투형하고 개념부터 먼저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볼까요? 국제요금, 수침 부담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접수 우체국에서 우편 날짜 도장 날인하여 접수한다. 별납, 후납, 수침 부담 다 뭡니까? 국제 우편 날짜, 본인이 우체국에서 날짜 도장 날인할 필요 없죠. 생략. 그래서 X. 발송 유효기간.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과거에 2번 시험 나왔죠. 1년도 아니야, 3년도 아니야, 몇 년? 2년. 1년으로도 나왔고 3년으로 나왔고 이번에 또 3년 나왔네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원칙으로 한다. 그럼 예외가 있죠. 뭐 국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발송 유효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발송 유효 기간 표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이것도 시험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통상, 등기, 소포, 계약 등기. 자, 요 3개.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 우편물은 누구랑 배달 우체국장과 계약을 하고요. 등기, 소포, 계약 등기는 접수 우체국장과 계약한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여기 시험 2번 났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늘 막 강조드리는 거. 자, 우리 국제우편물에서 IBRS, EMS는 IBRS 같은 경우에는 항공 취급을 하고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다. IBRS, EMS는 EMS 취급하고 그 밖에 부가 취급할 수 없지만 국내 우편의 수침 부담은요, 부가 취급할 수 있다라고 늘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가 취급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IBRS, EMS 같은 경우 여러분들 EMS 취급한다. 그럼 EMS가 뭘 기본으로 합니까? 항공 플러스 등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땡큐 하고 하겠네요. 그다음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네. 발송 유효기간 경과했다. 여러분 항상 유효기간이 경과했느냐 아니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했느냐 이 차이를 구분하시죠. 그래서 유효기한이 경과했다. 그러면 발송한 수친 우편물 부담 요거는요 수친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발송인에게 가는 겁니다. 자, 처음 보낼 때 유효기한 내 보냈는데 이 사람이 미그적거리다가 나중에 생각났어. 야, 이거 보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수친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발송인에게 반환한다. 그런데 유효기한은 내인데, 자, 우리 그 수취인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래서 수취인 부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 이 우편물을 보내는 사람 쪽에서는 그게 해지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가면은 수취인에게 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진짜 이런 문제는 정말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기가 무게가 같고 등기 번호 순으로 제출한 국내 등기 통상 우편물. 그래서 이번에는 통상 우편물보다 등기 우편물 쪽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요거 아니면 이제 소포 우편물에서 우리 여러분들 분할해 가지고 감액이 개당 3,000원 된 거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을, 물론 통상 우편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제가 뭐라고 나온다고 말은 못 하지만 그래도 이 등기 같은 경우 자, 이번에는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 물어보는 정말로 좋은 문제 같습니다. 자,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우편물 1회 접수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집배 코드. 자, 여러분들 우리 등기 통상입니다. 여러분 등기 통상. 그래서 계약 등기가 있고요. 일반 등기가 있고 선택 등기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볼까요?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계약 등기가 있고 그다음 일반 등기가 있고요. 그다음 선택 등기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감액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죠. 그래서 계약 등기 말고 일반 등기는 별납 훈합으로서 1회에 10통 이상이다. 여기도 1회에 10통 이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 계약 등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 계약 등기 파트에서 나올 때 일반형 계약 등기 그 최소 조건하고 등기 통상에서의 최소 조건은 다르다. 그러나 이 조건이 과거에 있던 그 조건 내용 그걸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00통 이상 또는 10,000통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형 계약 등기는 우리 그 조건이 뭡니까? 이거 절반이 아니라 100통 엔드 5할이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엔드가 돼도 두 가지 조건 다 충족된다. 1회에 500통 그리고 한 달에 10,000통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접수 조건인데 여기서 이제 딱 보는데 계약 등기가 1회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300통이다. 1회에 500통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상당히 괜찮죠. 왜냐면 일반형 계약 등기는 우리 1회에 100통 엔드 5,000통 이상, 맞춤형 계약 등기는 1회 및 월 발송 물량에 제한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국내 등기 통상의 할인과 관련해서는 여기는 500, 그러니까 이게 예전 바뀌기 전 그 마치 일반적 계약 등기의 조건이에요. 이게 한 4, 5년 전인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500통, 엔드, 10,000통 이런 식으로 그 전 거. 그러니까 100통, 5,000통이 아니라 500통, 10,000통. 그러니까 이걸 100통, 5,000통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할인 적용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근데 어쨌든 자, 여기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접수 조건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 할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 요 접수 방법과 관련해서 자 바코드를 그냥 기준으로 바코드는 항상 읽고 1%딱 하고 온라인 되게 편하게 해줬네요 2%. 그 다음 집배코드 연번식 이런 것들은 0.5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집배코드 인쇄 및 연번하면 0.5%포인트. 그 다음 온라인으로 연계했다 2%. 바코드 라벨 요거는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바코드가 가운데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는 요건 자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일반 등기 별납 또는 훈합인데 별납에다가 일반 등기 500통 했네요. 그러면 우리 일반 등기 500통 같은 경우는 10통 이상이니까 여기 충족되고 다만 물량 감액은 선택 등기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접수 방법 관련해서 감액만 적용하면 되겠는데 온라인 연계는 2% 이렇게 하면 되죠. 2%. 그다음 자체 바코드 1%지만 자 선택 등기는요. 자 조건은 10통 이상이지만 물량 감액으로 해서는 100 1,000, 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 3%, 4% 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0통이니까 1,000통 이상 만통 그 사이니까 3%. 와, 문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4%.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저는 이 문제 보고 문제 풀면서 야 진짜 문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8번도 여러분들 요게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좀 대비는 안 해줬지만 근데 책을 좀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무료 우편물 그 다음에 통신 사무 우편물 이번 2026년에 새롭게 들어온 파트고요. 그리고 무료 우편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우편 사무 우편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편 사무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 사무우편물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사무우편물로 접수되는 것들 막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취급 간수의 업무 안내 종료문, 그러니까 이게 우편 사무와 요거는 우편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요거는 무료가 되는 거고요. 얘랑 비교해야 될 게 통신 사무 우편물, 얘는 우편 사무와 관련이 없고 대신 얘는 무료가 아니라 지네들 뭐 회계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해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료가 아니라 유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이제 하나, 요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니온도 여러분들 기억이 난 게 전자우편 제작 시 20kg까지 여러분들 동봉한다라고 해서 이게 무료 우편물로 여러분들 보냈던 거 기억나죠?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등기 소포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무료 우편물, 그러면 우편 사무 우편물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고, 물론 요 자체가 이제 교재에도 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출원해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번 우정 사업 조달 센터 간섭을 자, 여러분 사무용품. 그래서 우리 사무용품은 통신 그 사무 우편 그 파트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우편 사무와 직접 관련이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우편 관서에서 자기들이 쓰는 사무용품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통신사무우편물로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정정보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원 진술. 그래서 책을 여러 번 해독하라는 게 이거 법원 진술책에서 답변 우편물 이게 뭐지라고 고민하더라도 통신사무우편물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우표 붙인 거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딱 붙이고 소인한 우표 그 위에다가 소인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편 사무와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사무우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 저 많이 또 강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수신 주소 변경, 그리고 반환 청구. 반환 청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반환 청구,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자. 그래서 제가 국제 우편물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번에 출판은 안 했지만 그 빈칸 넣기 책, 그 부분을 막 저 카페에 올리면서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했고, 마지막 우리 마무리 특강에서도 또 많이 강조 드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이번에 국내네요. 국내 우편물의 변경 청구, 반환 청구된 세안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또 나왔네요. 내용 증명 우편물은 여러분 수친이 주소 변경 청구하는 순간 안에 내용물하고 봉투의 주소 달라지니까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등, 내, 선, 외, 냉. 그다음 이미 배달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자, 특별 송달, 내용 증명, 선거 우편, 외국 통화, 외화 등기, 그 다음에 특례 선외 냉. 자, 냉장 냉동. 그러니까 냉장 냉동 이거 수친 주소 변경하는 순간 이거 뭐 시간이 더디게 되면 이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배달 완료된 거는 수친 주소 변경 안 돼. 내용 증명은 수친 주소 변경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웠던 게 니언일 것 같아요. 근데 니언은 여러분 좀 제가 좀 따로 좀 정리를 해 드리셔야 되는데, 자, 이게 저는 이제 법령을 매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준 거 죄송한데, 자, 인터넷 우표를 첩보한 우편물은 이건 우리 교환에 없죠. 수친 주소 성명 변경 정후. 이게 우편 업무 규정이 있을 겁니다. 우편 업무 규정. 그래서 수친 주소 성명 변경 청구.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왜 나름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인터넷 우표. 자, 인터넷 우표 같은 경우는 요건이 뭐예요? 인터넷 우표를 할 때는 수친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수친 주소를 근데 수친 주소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변경 청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업무 규정에도 보면 인터넷 우표를 첩보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주소 변경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 접수한 등기 우편물은 자, 집중국으로 발송한 후에, 자, 집중국으로 발송 전이면 항상 무료라 그랬어요. 근데 발송한 후에 반환 청구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등기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등기 취급 수수료 징수한다. 그래서 발송 전이면 무료. 다음에 요거는 등기 취급 수수료. 다만 여러분들 또 뭐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이제 진짜 한번 좀 나올 때가 됐다고 엄청 강조, 뭐 계속 10년째 밀고 있는데 나올 때 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다만 여기 보면 발송인이 성명을 갖다가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친이 주소를 변경할 때 동일 총괄국 내라면 그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 등기 취급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발송인이 반환 청구할 때 등기 취급 수수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등기 우편물이니까 등기 취급 수수료, 일반 우편물이면 기본 통상 요금 이런 식으로 청구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등기 우편물, 등기 취급 수수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다음 항상 강조한 게 여러분 보관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련 이렇게 배달을 해오니까 여러분들 뭐 교통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배달할 수 없어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보관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뭐 그분 수친 쪽에서 이래 보관국을 변경 청구하면 보관해 주는 거다. 근데 수친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은 이건 보관 우편물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아니면 보관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우편물이나 아니면 교통장애 등으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때는 다시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창고에서 와서 교부를 받는 거다. 그래서 10일 이내 그리고 1회 한해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2026년도에 보관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일시적인 교통 사정이 아니라 그 동네는 워낙 이제 배달하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라고 해서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보관지를 딱 지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받아가도록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침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수치는 보관국 변경 청구. 자, 보관국 변경 청구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된다. 보관 우편물의 개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아예 보관 우편물 개념 자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을번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번도 틀렸고 그래서 자 니은번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이게 이거는 이것만 소거해도 답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 문제 풀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 학생분들 이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온 거네요. 우표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훼손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한 원래 훼손되지 않아 판매 가능한 것은 교환해줘야 되지만 자 이렇게 이게 우표책 이건 뭐 워낙 많이 봤던 거예요. 우표책, 우표첩 그 다음에 뭐 연하장 이런 애들은 교환 대상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원래 지금은 해신 우표로 바뀌었지만 우리 교단에는 반신 우표권은 우표로만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 이렇게 X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건 좀 가볍게 지나쳤던 업무 규정인데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고객이 요금 인상 전에 국권 훼손 엽서를 교환 요청하는 경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그 계산 문제도 많이 했고 바로 우리 마무리 특강 때 여러분들 요거 교환 수수료 합산의 증산다 요거 다 같이 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새로 들어온 것만 좀 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우편 중에 새로 들어온 것 좀 집중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요금 인상 전에 국권 훼손 엽서를 교환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 교환 수수료 플러스 차익을 갖다가 내야 되겠죠. 신권 국권 차익에다가 플러스 교환 수수료 합산해서 징수. 그러니까 이게 워낙 문장 자체가 교환에 있던 내용 제가 수업 때 그렇게 똑같이 했던 거니까 이건 뭐 답 워낙 정확한 거네요. 그다음 찢어져서 사용하지 못한 엽서 우편 요금이 표시된 인형을 포함하여 전체 3분의 1 이상 남아있어야 교환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 이상이 남아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모르더라도 3번을 정확하게 아셨던 분들은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제가 이게 끝나고 제가 이거 법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법대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법령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저도 좀 뭐 괜히 우리 수험생들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좀 소홀해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그래서 OX 만들 때도 법령 이거 OX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령 그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니까 자 분실했을 때는 자 그 가액만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훼손되거나 더럽혀지거나 이럴 때는 자 조제에 쓰인 실백을 변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편 업무 규정 자 이게 바로 법령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걸 뭐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 딱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11번. 다음 상황에서 접수된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네요. 고객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그렇죠. 우리 딸에게 유리병에 들어있는 꿀 1kg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서 상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한 후 등기 소포 표물로 접수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온 게 여러분들 국내 우편 접수 관련해서 산 꿀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발송인의 자격하고 성명을 표시하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건가? 야 이제 이것도 나오나 했는데 밑에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이게 보니까 골고루 여러분들 자 여기 물류 파트 그 관련해서 골고루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집배 코드는 강으로 시작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용은 여러분들 뭐 쭉 나와 있어도 답을 쉽게 찾죠. 이거는 틀린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인, 그 다음에 강원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 전 뭐냐, 광 뭐냐, 부, 경 이런 것들 좀 헷갈리는 거. 요거는 전라북도, 그 다음에 여기 광은 광주 전남, 그 다음에 부는 불경, 경은 대구 경북 이런 게 오히려 더 시험에 나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여기 강은 여러분 보도 못했습니다. 강. 그래서 자 이거는 C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바로 그냥 답은 나와 버리는데 나머지 여러분 이것도 수친 주소가 적힌 면이 아래로 하면 뒤집어 봐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위로 보이게끔 그래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다. 당연한 말. 그 다음에 자 파손되기 쉬운 우편물이다. 자, 여러분 유리병에 들어있으니까 파손되기 쉬운 거니까 우편 운반차를 사용할 때 운송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취약한 소포 파손되기 쉬운 것들은 가벼운 소포는 위쪽으로 무겁고 튼튼한 건 아래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단에 적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자, 이것도 우리가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당일 접수된 국제 특급 우편물이 많아서 한 편의 운송편으로 자, 발송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 발송의 우선순위 했습니다. 자, 발송은 여러분 지금은 빠졌지만 운송하고 똑같아요. 발송의 우선순위랑 운송의 우선순위 하면 배달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1순위가 EMS, 2순위가 등기, 준등기, 국제항공, 3순위가 보통 그러니까 일반 통상, 일반 소포, 국제 선편 뭐 그렇게 한다 했으면 그러면 등기 소포 우편물 자, 요거는요. 소포 등기니까 2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2순위로 발송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배달로 나왔다면 배달은 등기가 1순위예요. EMS든 다 이게 1순위고 다만 준등기는 2순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쨌든 등기 소포 우편물은 2순위로 발송한다. 맞는 말.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에서 거의 잘 대충 봐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여러분 당연히 정답 저게 확실한 게 있으면 저 답 체크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좀 넉넉한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12번 배달 시 자,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우편물을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거 돼서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보험 취급 우편물의 배달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뭐 화폐라든지 유가증권 그런 것들은 내용물을 확인해야 되지만 물품 등기나 안심소포는 내용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외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통화등기 돈이죠. 그래서 겉봉을 열어서 표기 금액하고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맞고요. 물품 등기는 여러분들 포장 이상 상태 그런 것들만 보면 돼요. 외관만 보면 되는 거고 유가증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기 금액하고 안에 있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외화등기도 돈이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특별 송달 이거는 배달에 있어서 뭐 워낙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 시험에도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특별 송달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다 보니 이게 작년도 EM에서나 재작년도 소형 포장물 KPK 같이 통합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오는 우리 특별 송달도 좀 잘 봐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제 수업을 듣는 분이 아니신데 그 마무리 특강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우편 쪽을 되게 고득점 받으셨나 봐요. 그러더니만 선생님 덕분에 행육 특사 당특 3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문제 건졌다고. 두 문제면 여러분들 10점이잖아요. 되게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송달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문자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도 시험장에서 제가 사용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두 문자는 최소화로 만들 때 좀 양을 늘려가는 방향이죠. 무작정적으로 두 문자 만들어 시험장에 써먹지도 못하는 두 문자 그거는 여러분들 오히려 악이 돼요. 그러면 모든 강의를 여러분 두 문자로 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한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능력이 되면 많이 만들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당특 3령 바로 나오죠. 당특 3령.
자, 그래서 우리 당일 특급, 그냥 이거는 어감상 제가 둔다 그랬어요. 교재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특별 송달은 3번 배달하고 보관하지 않고 반송한다. 자, 3차 배달 시 수침 부재로 배달하지 못하면 2일간 보관. 여러분들, 요거는 뭐예요? 맞삼이 이렇게 되죠. 외화 등기를 제외한 맞춤형 등기가, 맞춤형 계약 등기가 바로 뭐다? 3번 배달하고 이틀 보관 후 반송한다. 자, 그러면 1번, 요거는 X네요. 그 다음 2번. 자, 여기도 보면 배달 업무를 바르게 처리한 집배원은 참 문제, 참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3차 배달 시 수침 부재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안내서. 여러분들 3번 배달하면 보관하지 않고 반송 처리하는데 뭐 도착 안내서 보내서 찾아오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이거는 2차 배달 시까지, 그러니까 1차, 2차 여기서만 안내를 하는 도착 안내서를 발행 부착하고 3차 배달 시에는요 따로 부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X. 그다음 3번 재배달 기간 중, 자꾸 기간 중에 위임장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했다. 자, 여러분 지금 뭐예요? 특별 송달. 자, 우리 특별 송달 처음 그 배달 방법 4개 나왔을 때 바로 첫 번째 시험, 재작년 시험에서는 교부 송달, 그다음 보충 송달, 그다음에 조우 송달, 보충, 또 하나 뭐죠? 유치 송달. 그렇게 4가지. 그거 그냥 개념으로 보는 게 시험에 나왔었죠. 근데 다만 조송달 같은 경우는 수취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만나서 주기 때문에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줘야 되고,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것도 조송달의 일종이므로 아무리 위임장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수취인 본인이 아니면 우리 교부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위임장 가지고 방문한 수취인이 수취인 가족에게 교부했다.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수취인 본인만 와야 된다. 자, 그다음 수취인 교도소 수감으로 장기 부재 중인 것을 확인한 후 수침 부재 사유로 반송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특별 송달에서 여러분들 차이 나는 것 뭐다? 수침 부재, 그다음 폐문 부재 이렇게 된다 했어요. 폐문 부재. 일반 등기 외에 그 부재라. 근데 다만 수침 부재를 뭐에 한정해 버린다? 장기 부재에 한정한다. 장기 부재. 그러다 보니 요거는 좁게 보고요. 대신 폐문 부재는 일반 등기보다도 더 넓게 보는 게 바로 특별 송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침 부재 안에 장기 부재 요것만 한정된다. 그러면 교도소 수감이 장기 부재지. 그럼 뭐가 장기 부재입니까? 그럼 장기 부재인 걸 확인하면 어디로? 수침 부재 사유로 요게 반송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좀 더 문제가 좀 어렵다면 장기 부재 말고 그냥 일시적으로 만약에 부재된 것, 이건 여러분들 우리 특별 송달에서의 수침 부재 포함 안 되겠죠. 왜? 수침 부재, 특별 송달에서의 수침 부재라는 것은 장기 부재 한한다라고 우리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교도소 수감 장기 부재 맞다. 그러면 장기 부재, 수침 부재는 장기 부재 하나니까 정답은 4번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4번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 우체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네요. 자, 저는 이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이게 딱 표로 만들어 놨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왜 남의 책을 뺏기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누굴 걸 뺏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자, 제가 지금 남의 책을 볼 수만큼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국제우편 물류센터, 부산 국제우체국, 인천 해상 국제우체국 이렇게 있으면 우리 관문의 역할하는 것, 우편물을 주고받는 걸 교환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부가 통관국, 그 다음에 통상국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통상국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인천 여기는 뭐 당연히 한중 해상 특송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취급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인천 해상 교환 우체국은 여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저는 어떤 분도 뺏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제 문제집 참조한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인천 해상 교환 우체국은 교환국과 통상국의 업무, 교환국과 통관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통상국 업무는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부산 국제우체국은 항공은 어디로 가라? 국제우편 물류센터라고 하니까 얘는 아니고 선편 우편물의 교환, 그다음에 통관, 뭐 이건 셋 다 하니까 교환, 통관, 통상국 업무 다 하니까, 근데 이거 항공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3번 국제우편물은 통상, 소포, 특급 그 밖에 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할 고시한 우편물을 본다.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자, 국제우편물 분류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가요. 통상, 소포, EMS, 그리고 그 밖에 누가?
과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그래서 이 과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K패킷이다. 이게 과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K패킷 하면 K패킷의 의의는 뭐다? 과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우편물, 그리고 K패킷의 제휴국가는 누가 지정 고시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 고시한다.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렇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린 자, 국제우편물은 통상소포, EMS, 그리고 그 밖에 과기부 장관. 그러면서 K패킷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우편물이라고 생각해라. 뭐 어차피 우리 통상은 여러분들 그 LC 다음에 LC가 있고 다음에 LC가 뭐였습니까? 저기 서장, 항공서간, 엽서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OC였나요? 갑자기 O가 생각이 안 나죠? 여기 이제 뭐 소형 포장물이라든지 엠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통상우편물. 여기네 여기 통상우편물. 오브젝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그럼 보세요. 통상, 소포, EMS 그 밖에 누가 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도 인정하는 것. 대표적인 EX 뭐다? K패킷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아무 문제 없고요. 4번 우리나라는 통상우편물을 우리는 뭐에 따라? 취급 속도가 아닌 내용물에 따라 구분한다. 그래서 외국의 일부 국가는 취급 속도에 따라 우선 취급, 비우선 취급으로 공부하지만 우리는 내용물에 따라. 그래서 서장, 엽서, 항공서간 여기까지 뭐다? LC가 되겠고요. 인쇄물, 시각장애인용 우편 자료 배달. 자, 여러분 보세요. 이 K패킷은 요걸 정확하게 알면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K패킷은 어디로 가라? 통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우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15번 볼까요? 국제 소포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봤던 분들은 되게 땡큐하고 찾았겠네요. 그래서 우리 배달 통지, 자, 소포. 여러분들, 우리 국제 소포 부가 취급하면 뭡니까? 배, 이렇게 하면 되죠. 배달 증명 서비스, 보험 취급, 배달 통지. 옛날에는 초특급 우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삭제됐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시험에 국제 속달인가? 그걸로 나와서 틀린 걸로 그렇게 나왔었다 그랬죠. 그래서 배보배, 배달 통지는 부가 취급 가능한 땡큐 맞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1,500원이다. 자, 여러분들 이 수수료는 이거는 뭐 필히 암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배달 통지, 국제 우편에서의 배달 통지가 오히려 국내 우편에서의 인터넷에 의한 배달 증명보다 더 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비교하자는 게 국내 우편. 자, 우리 인터넷, 발송 후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 그 국내에는 얼마이다? 1,600원이었던 것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500원.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 없고요. 다음, 소포는 여러분들, 통상우편물을,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게 뭡니까?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공부했었죠. 통상우편물은 뭐다? 서장, 그 밖에, 서장, 통화, 그 밖에 의사 전달물. 요게 바로 여러분들 소형 포장물.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잠깐만요. 서장을 포함한 서장을 포함한 의사 전달물, 그리고 통화, 그리고 소형 포장물이 통상 우편, 국내 우편에서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소포편물이다. 나머지 그 물건을 소포편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국제 우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통화 이걸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을 제외한 물건을 갖다가 발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은 무조건 뭐다? 국제 우편물에서의 소포 우편물은 그렇죠. 별도 등기가 필요 없다 했어요. 기록식 우편물. 요거는 맞지만 통화를 함께. 요게 좀 아쉽습니다. 너무 좀 쉬웠죠. 자, 2번 X. 다음 디귿번. 항공 발송 시 SS 코드 시스템에 필수 입력해야 되나? 선편 발송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이러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우리 사전 통관 정보 제공할 때, 자, 우리 3년 전이니까 완전히 제 OX에서 완전 똑같은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막 여러 개 던져놓고 이 중에서 필수 항목 몇 개냐라고 해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 그때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은 제가 몇 년째 계속, 자, 이거 사전 통관 정보 제공의 대상했을 때 뭐 했습니까? EMS, 서류, 비서류 다 포함되고, 그 다음 국제소포, 항공, 다음에 선편, K패킷, 소형 포장물 등등등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S 코드 필수 입력해놔. 선편 발송 시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자, 여기 선편에서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한중, 한일. 자, 여기 또 뭐 있었어요? 한중, 한일. 이거는 해상이니까 이건 선편이잖아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뭐다? HS 코드는 필수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생략할 수 있다 하면 안 되겠죠.
다음 4번, 리얼번,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국제소포에는, 그래서 우리, 자, 국제소포 공부했던 거 기억. 제일 먼저 보통소포 공부했고요. 그 다음 보험소포, 그 다음에 EMS 비서류 공부했었죠. 그래서 보통소포, 보험소포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자, 요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국제사무국이 등장하는 것. 자, 우리 UPU 기관에 그 행정, 업무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등장하는 건 우리 우편 사무소포. 요거 하나랑 저 뒤쪽에, 국제신 우편권에서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고 각 해방국이 판매한다 할 때 그때 나온다 할 뜻이 우편 사무소포. 그다음 전쟁포로 민간인 피용유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소포, 보험소포 있는 건 알고요. 다음에 우편 사무소포. 그다음에 전쟁포로 민간인 피용유소포. 이거 나올 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뭐를 제외한 항공 취급 이런 거 제외한 무료. 그다음에 그 여기 우편 사무소포는 모두 무료다. 무료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전쟁포로 민간인 피용유자 소포. 요거는 항공경험을 제외한 것이었나요? 하여튼 그걸 제외한 무료다 이렇게 했었고, 다만 우리는 국제 속달이라든지 대금 교환 소포 같은 거 그런 거는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얼 보시면 됩니다. 자, 아유 제가 좀 책 좀 읽고 준비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수업 마치고 제가 바로 이제 와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16번 보세요. 국제우편과 관련된 제도 및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사전 통관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것 없다. 통상 우편물 중에 소형 포장물도 있고요. 소형 포장물. 자, 여기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국제통상 우편물 중 물론 EMS 서류인데 요거는 여러분 좀 케바케로 봐야 돼요. 우리가 국제우편물을 통상, 소포, EMS로 분류를 하니까, 자, EMS 서류가 국제통상 우편물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통상과 별도니까. 그렇지만 소형 포장물이라는 확실한 통상 우편물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 사전 통관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마무리 특강 때 이것 너무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했더니 이거 있습니다. 자, 우리 실강생분들 이거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 해가지고 이거 저 마무리 특강 때 여러분들 듣고 있는 거 기억나실까요? 선생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우리 분할 발송, 뭐 전량 발송 막 이런. 근데 저는 그것보다 이 파트에 있는 애들은 전부 뭐다? 우편 취급국, 별정 우측을 포함한 모든 우측에서 취급 가능하다. 이걸 더 보십시오. 이런 걸 보고 나머지 것들 그래도 한번 다시 했는데 그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별정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측 취급국. 이거 그냥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아무런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체국 쇼핑 해외 배송 서비스 하면 국제 특급에 한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특급, 그다음에 국제 소판공.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소형 포장 이렇게 돼야 되죠. 소형 포장, 항공으로 하는 소형 포장물. 그래서 요거는 딱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다만 국제 쇼핑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보낼 수 있는 것 EMS, 그다음에 소형 포장, 항공 소형 포장, 그다음에 요거는 뭐 부탄도 가능하고, 특히 요거는 창구 접수 안 된다. 이런 것들 키워드들만 탁탁탁탁 잡아놔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으로 식품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자, 과거에는 사전 그 신고 면제라든지 유예 신고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좀 나는데, FDA 신고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하나에 적용된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항공이든 선편이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전부 다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MS 하나에 적용된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자, EMS 접수와 취급에 관한 설명 오는 것. 그리고 유럽연합 ICS2는 여러분 뭐라 했어요? 물품에 한한다 이런 말, 그 말을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물품을 쓸 때는 구체적 몽두를 써야지. 옷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옷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서류를 발송할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요거 여러분들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작년에 이제 문제 때문에 선생님 뭐는 US 달러로 규제하고 뭐는 하고 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4개 딱 비교 정리해서, 특히 보험 취급 관련해서는 보험 취급 수수료는 요거만에 포함되는 거지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4개까지 한 다음에 모의고사에도 그 문제를 아예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도 냈던 거죠. 그래서 보험 취급 수수료를 기표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판매형 의료를 발송할 경우 세관 신고서. 자,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보면은 세관 신고서 여러분들 일단 보면 우리가 CN22 CN23. 자, 이거 우리 통상 우편물에서 그 요거 구분할 때는 뭐에 따라서 300 STR을 기준으로 하고요.
통상우편물. 근데 이거는 옷이라고 했으니까 통상우편물은 아니죠. 그래서 소형포장물이나 엠백에서는 저희가 CN22, CN23을 내용품의 가액 300 STR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의류라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 대신 뭐로 보냈을 때 EMS로 보냈으니까 EMS는 여러분들 소류가 CN22, 비소류가 CN23이죠. 그래서 아이고 진짜 이거는 좀 그러네요. 22 여기 안 비소류니까 23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 100만 원 상. 이런 문제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EMS 관련해서 10만 원 이상일 때는 보험 체결을 권유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별청할 경우 보험 가입을 권장한 후 접수한다. 그러니까 10만 원 넘으니까 맞죠. 근데 이번에 26년도에 뉴 그랬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폰, 노트북 같은 거는 항공 탑재 금지다. 자, EMS는 여러분 뭐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항공 및 등기를 기본으로 하니까 항공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은 당연히 EMS로 접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 딱 나누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문제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야, 10만 원 이상이니까 100만 원. 그럼 보험가입을 권장으로 접수한다. 여기 이제 속으면 안 되고, 요 휴대폰이라는 것,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접수 금지 물품이다. 그래서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분이 말씀하셨던 문제군요. 자, 여러분들 행육 특사가 뭐예요? 행방조사는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뭐 발송한 다음 날 접수. 자, 국제편에서 접수나 발송이랑 같은 의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한 다음 날부터 6개월. 그래서 행육 특사. 다만 국제특급은 4개월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딱 봤을 때 접수한 다음 날, 얘 둘이는 접수한 다음 날이라고 했죠. 프리미엄은 길다 3개월. 그 다음에 EMS 칼라 우정연합 그거는 30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행육 특사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여기 보니까 행방조사만 나있지 특급은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6개월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자, 분실인 경우는 발송인, 파손인 경우는 발송인과 수친. 그래서 분실. 자, 이거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발송인 되고요. 그다음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 청구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공우편하면 무료, 팩스로 보내면 1,800원. 그다음에 EMS 국제특급으로 하면 국제특급 수수료 있고 그다음에 이 항공과 관련해서 이번에 뭐 2개 정도 더 들어왔는데 뭐 이거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자, 여기는 항공우편으로 행방조사 청구하면 무료. 정답은 4번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 문제도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판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거 이런 걸 소홀히하시면 안 된다면서 국제우편물 반환 청구 이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뭐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 여러분들 국내 우편이든 국제 우편이든 반환이라는 건요. 발송인이 하나죠. 수친한테 반환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수친한테는요. 수치권이 있습니다. 나한테 달라는 수치권이 있는 거지 반환 청구는 당연히 발송인이 하나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우편물이 외국으로 발송된 후 반환 청구에 따라 배달되지 않고 반송 도착된 경우 납부한 우편 요금은 환불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으로 떠났다. 다시 돌아오면요. 이때 납부한 국제 우편 요금은요. 당근 반환되지 않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무슨 반환이 됩니까? 그래서 환불되지 않는다. 그 다음 기록 취급되지 않은 우편물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어디에서만? 접수국에서 반환 청구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편물 접수국에서 발송적인 경우 하나요. 수리 여부 검토 후 접수하셨다. 당연하죠. 그래서 혹시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검토한 후 접수한다. 4번 접수국을 떠나 국제우편 물류센터라 과거에 있는 등기우편물을 반환 청구할 때 자, 아직 국제우편 물류센터 국내에 머무르고 있죠. 그러면 반환 청구할 때 뭐를 수수료를 물든 거예요?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반환 청구 수수료는 국제 등기가 아니라 국내 등기 취급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자, 이것도 이해만 하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쉽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정답은 4번. 그 다음 20번 보면 자,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 야, 이번에는 막판에 뒤쪽이 많이 났네요. 그래서 행방조사. 그쵸? 행방조사, 손해배상. 그 다음 저기 국제우편물 반환 청구. 완전 뒤쪽에 여러분들 이게 뭐 거의 안 나올 때도 많았는데 세 문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도착국가 국내법에 따라 압수됐다. 이때는요. 그렇죠. 손해배상 제한 사유니까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EMS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발송 우정 당국이 책임진다. 물론 사후에 정사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EMS의 경우 지급된 배상은 원칙 누가? 발송 우정 당국 부담. 아무 문제 없고요. 3번 보험 소포 우편물은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자, EMS 48시간 지연 배달되면
납부한 EMS 요금, 그 다음에 EMS 배달 보장 서비스는 하루라도 지연 배달되면 역시 이게 EMS 요금을 반한다. 그래서 우리 지연 배상은 EMS에 한해서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러분 보험 소포 이건 아니죠. EMS에 48시간 이상 배달 지연된 경우 납부한 우편 요금 배상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다음 화재, 천재지변, 불강요로 분실되는 파손 등 요거는 근데 좀 너무 허망하죠. 요거는 국내, 국제, 공통, 손해배상 제한 사유다라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강력 우편물이 분실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국제 우편이든 국내 우편이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내 우편에만 해당하는 것 뭐가 있었죠? 외부 파손의 흔적이 없고 and 중량의 차이가 없는 경우, 그리고 국제 우편은 사기하여 보험에 든 경우라든지 도착국가 국내법에 따라 압수된 경우 이런 것들은 국제 우편에만 있는 손해배상 제한 사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는 그걸 알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빡 집중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실제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체감 난이도 분명히 좀 높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 좋은 문제들도 많았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던 문제 같은데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들 요 우편 좀 평이한 문제도 좀 있지만 좀 난해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요 문제 푸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편 일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